네, 정치권 현안 짚어봅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이종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성환 평론가님,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절을 맞이해서 친노동은 반기업, 친기업은 반노동이라는 낡은 이분법을 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의적절한 지적으로 보이는데요. 양대 노총이 함께 청와대 행사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63년 만에 이름을 되찾은 노동절 기념식 어떻게 보셨어요? 많은 분들이 약간 좀 가슴이 부풀었을 것 같아요. 네. 노동자가 노동절을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계속 처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 이름을 이제 되찾아줬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번 행사 같은 경우에도 경제계 특히나 이제 노동계에서도 민노총하고 한국노총이 동시에 참석하는 최초의 행사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뭐 평가는 엇갈 수 있겠지만 저는 스웨덴 에들란데르 총리가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스웨덴이 노사 갈등이 굉장히 심각했거든요. 근데 목욕 클럽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서 새롭게 노사정 회의체라는 걸 일종의 모델을 만든 곳이기도 하거든요. 네. 지금의 이제 스웨덴의 모습이 그때부터 시작됐다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과 노사가 앞으로 어떻게 또 만날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대통령이 노동계의 목소리를 좀 귀담아 들어주고 노사 간의 갈등 요인이 있을 때 좀 공정한 중재자 역할을 하는 힘의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럼 앞으로 AI 대전환 시대가 될 때 노동계하고 갈등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정부가 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좀 갖게 됐습니다. 이종근 평론가님, 일부 노동자들이 과도한 요구에 대해서 다른 노동자에게 피해를 준다 이런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에 대해 삼성전자 노조위원장이 우리 얘기가 아니고 LG U+플러스 노조를 보고 하는 얘기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성과급 요구는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했는데요. 이 점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만약에 합리적인 수준이라면 지금 그 평택 캠퍼스 앞에서 노주 갈등이 일어났다는 걸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노주 갈등이라는 게 보통 노노 갈등이나 혹은 노사 갈등이 있었어도 소액 주주들이나 주주 단체들이 나서서 삼성전자 노조의 그 요구가 불합리하다라고 나섰거든요. 네. 실제로 시위를 벌였습니다. 언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제가 알기에는 한겨레나 경향신문도 사실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영업이익의 15% 성과급 배분을 고정적으로 해달라. 라는 네. 첫 번째 요구와 두 번째가 유니언시업을 요구를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유니언시업은 사실 그 예가 드뭅니다. 무조건 모든 근로자들이 노조에 가입해야만 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액 주주들이나 혹은 하청업체들이나 혹은 더 많은 그러니까 지금 이런 지금의 어떤 뭐 57조요 어마어마한 그런 그 영업이익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영업이익이 노동자들만의 성과였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청업체들도 또 그 안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양보를 하면서 삼성전자의 지금의 어떤 그런 성과를 이루게끔 다 만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자신들만 독차지하겠다라는 것이 과연 이 기업을 계속 지속 가능하게 만들 것인가라는 그런 우려를 지금 사실 삼성 노조가 받아들여야 된다. 우리 게 아니다라고 할 지금 상황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환 평론가님, 이재명 대통령이 고유가 상황에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급한 고유가 지원금을 주유소에서 못 쓴다고 하던데요. 이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도출하라 이런 지시를 했네요. 네네.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이미 사용이 가능하게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매출액 30억 초과하는 주유소에서도 특히 이제 지역 내에서 지금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 주유소에서도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뭐냐면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이 좀 이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현실에서 뭔가 작동하지 않을 때 굉장히 신속하게 개선하는 작업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마 국민들한테 정치의 효능감, 정책의 효능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효능감을 느끼게 해주는 주 이유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어떤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하면 정부가 발빠르게 그거에 대한 개선책을 만들어내고 국민들이 고유가 피해를 좀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하는 건 그러니까 국민 입장에서 볼 때 정부를 좀 신뢰하게 된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아마 외국에 지금 다 뭐 고유가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근데 외국 정부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지는 곳에서는
막 주유소 앞에 가가지고 기름 사기 위해 줄 서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이것도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높은 것과도 무관치 않다. 정부에 대한 신뢰 때문이니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이다라고 하는 국민적 기대감, 실제로 또 해결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야 대표 6.3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를 찾으면서 지금 선거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과 대선 때 수행실장이었던 이용 전 의원 등 이른바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 친윤계를 잇따라 공천한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의힘은 내란 청산, 내란 극복 프레임을 벗어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본인들 스스로가 내란 청산을 당해야 하는 선거로 만들어 놓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이런 방식으로 공천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만든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선포해서 그리고 이제 탄핵까지 당한 거잖아요. 네. 그럼 최소한 거기서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를 노력을 해야 되는 게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새로운 인물들을 공천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걸 국민께 보여주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 호위무사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사람을 아무리 지역 내에서 지지가 있다 하더라도 공천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언론 탄압 정책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는 전 방통위 위원장 또 부위원장도 지금 이번에 공천을 했거든요. 네. 김태규 전 부위원장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을 그냥 공천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민주당이 내란 심판을 하겠다는 선거가 아니라 국민의힘이 스스로 내란을 심판당하겠다고 하는 선거를 만드는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봅니다. 네. 국민의힘은 대통령 공소 취소용이라면서 민주당의 그 조작 기소 특검법을 공격하는데 지금 화력을 집중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 민주당의 이번 그 공소 취소와 관련돼서 이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 이번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국민의힘이 지금 지적하는 것도 바로 호기를 맞았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일방적으로 사실 지지율이 계속 낮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불리한 어떤 형국이었는데 굳이 민주당이 이렇게 아까 민주당이 정청래 대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지금 오만하지 말자. 오만하지 말고 겸허하게 하자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한 정청래 대표가 굳이 이재명 대통령이 8개 재판을 치러야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에게 공소 취소권을 주게 되면 자신이 임명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공소 취소의 권한을 주게 됨으로써 결국은 대통령이 지금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해서 이렇게 그 법률을 마음대로 이렇게 만들어버리는구나라는 프레임에 갇혀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국민의힘은 나설 겁니다. 봐라, 이번 건이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만들어버리려고 하는 거다. 대통령을 지금 눈치를 보고 이렇게 만든다라고 지방선거 내내 할 이 어떤 좀 그 어떤 이슈로서 도드라지게 만들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네. 아무튼 국민의힘 이번 건과 관련돼서 형사법상 공소취소는 검사의 권한이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아주 좋은 호재를 만난 것 같습니다. 이중근 평론가님, 어제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개소식에서 친한계로 분류되는 조경태 의원이 연설에 나서자 참석자들이 거세게 항의하면서 장동혁 대표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이게 당내 노선 갈등이 여전한 모습인데 얼마 전까지는 장동혁, 송원석 두 지도부의 갈등성도 있었잖아요. 네, 갈등설은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보니까 송원석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장동혁 대표를 누가 사실 대표로 이렇게 만들었느냐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뭐 장동혁 대표의 어떤 여러 가지 안 좋은 어떤 상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송원석 원내대표가 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고 지금까지 같은 어떤 목소리로서 장 대표를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 대표의 어떤 그 여론이라든지 또는 장 대표가 실제로 미국 간 이후에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어떤 당 지지율 추락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송원석 원내대표가 결정적으로 선대위원장 자리에서 사실 장 대표가 좀 양보해다오 김기현
또 안철수, 나경원 새 의원으로 하겠다라는 데서부터 완전히 충돌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근데 어저께 보여준 그 모습이 지금 당내 갈등의 어떤 정말 모든 모습을 다 상징화하고 있습니다. 박형준 시장 후보를 연호해야 되는데 장동혁 대표를 연호하는 사람들이 네. 그 안에 있었다는 거고 그만큼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려고 하는 어떤 사람들의 아주 강경 목소리가 있는데 또 다른 어떤 지역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장 대표 지금 모셨다가는 적골 난다. 장 대표를 지금 멀리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당내의 어떤 갈등에 가장 첨예화된 부분이 어저께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죠. 비대위 체제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비대위 체제가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왜 가능성이 없어 보이냐면 일단 장 대표의 사퇴 아니고선 방법이 없어요. 스스로 사퇴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고 두 번째 방법이 지금 그 최고위원 4명이 사퇴를 해서 지도부가 와해가 되어야 당 대표가 이제 권한을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4명이 전부 다 지금 그 친윤 아닙니까? 네. 친 장동혁계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비대위는 이미 물 건너갔다라고 또 송호수 원내대표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김성환 평론가님, 이재명 정부 1기 참모 출신 인사들이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성적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방금 전에 집중분석에 출연했던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을 포함해서 7명가량이 도전에 나서는데 정권 쪽 그리고 최근 이 대통령의 높은 국정 지지율 흐름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요? 이거는 보통 우리가 선거 얘기할 때 여당을 지원할 것이냐, 지지할 것이냐, 아니면은 야당을 지지할 것이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재명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가 거의 70% 가까이 육박하는 이런 상황에서 야당은 존재감을 갖고 있느냐, 야당은 또 존재감을 갖고 있지 못하단 말이에요. 오히려 보수 진영 내부에서 장동혁 체제를 심판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한 방향으로 다 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2018년에 비유를 해보면 그때 문재인 대통령 물론 이제 지금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부분이 있겠지만 당시에는 워낙 대통령 지지율도 높았고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도 높았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같지는 않다고 얘기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도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한 70% 넘었었거든요. 네. 그리고 민주당 정당 지지율도 한 50% 정도 됐어요. 지금하고 숫자만 약간 다를 뿐이지 그때하고 지금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지금 국민의힘 모습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내 갈등에 시달리는 국민의힘 그리고 다시 윤호개인 세력들을 공천하는 국민의힘 모습을 보면서 과연 국민의힘을 지지해야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보수층에서도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단순히 청와대 참모 출신이 와서 출마를 했다는 이유로 그걸 심판해야 된다거나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건 주요 변수가 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권을 지지해서 5국 3특이든 지방주도 성장이나 새로운 인공지능 중심의 경제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큰 상황이라서 제가 볼 땐 이번에는 큰 구도상으로 볼 때 크게 이 구도가 흔들릴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이 평론가님,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도 지금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서로 공약으로 경쟁을 벌이는가 하면 정원호, 오세훈 후보 측 지금 상대방을 향해서 날선 공방도 벌이고 있는데요. 네네. 이제 선거전이 본격화했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5선을 도전하는 지금 그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과 그 다음에 처음으로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구청장 출신의 정원호의 대결. 이게 이렇게 대결하다 보니까 일단 정원호 후보가 훨씬 더 많은 네거티브를 받을 가능성이 커요. 워낙에 오세훈 후보는 지금까지 계속 선거를 치러 왔기 때문에 새롭게 어떻게 어떤 부패라든지 또는 도덕성 논란에 있을 가능성이 좀 상대적으로 적을 것 같고요. 그럼 정원호 후보에 대한 어떤 네거티브 중에 오세훈 후보 측에서 고른 게 이겁니다. 박원순 2기. 이건 어떤 의미를 갖냐면 자신이 이제 5번째로 나오니까 좀 피로도가 많이 겹쳐 있거든요. 네. 근데 상대적으로 정원호 후보는 젊고 새롭고 뭔가 다름 이렇게 지금 이 대척점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다르지 않다. 과거를 회귀하는 거다라는 그런 프레임으로 이제 정원호 후보를 공격할 것 같고 정원호 후보는 상대적으로 내란 프레임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란 때 어떻게 했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정원호 후보의 지금 캐릭터와는 좀 달라요. 정원호 후보는 원래
행정으로서 달인 그리고 능력 있다. 근데 지금 정치관 공격을 한 거잖아요. 네. 그건 그만큼 정원호 후보가 내가 지금 오세훈 시장과 이런 이야기를 이런 어떤 공격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후보급이다. 서울시장 후보를 넘어서 굉장히 크게 될 수 있는 후보급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마도 자기에 좀 어울리지 않지만 정치적 공격을 하고 나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평론가님, 경기도지사 선거는 여야 여성 후보 간의 대결이 성사됐습니다. 지금 뭐 여성 최다선 의원이자 법무부 장관을 지낸 추미애 민주당 후보는 이미 메모드급 선대위를 꾸리고 지금 지역을 돌고 있고요. 국민의힘 후보로는 삼성전자 최초 고졸 여성 임원 출신인 양향자 최고위원이 선출됐는데요. 어떤 예상을 하십니까? 일단 이게 급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네. 추미애 후보하고 양양자 후보하고 같이 붙여놓는다고 하면은 이 체급이 잘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일단 기본적으로 들고요. 그리고 이 양양자 최고위원은 개헌 문제 때문에 이른바 윤 어게인 세력, 짠물화돼 있는 국민의힘 지지층으로부터도 지지를 온전하게 못 받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가뜩이나 민주당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황에서 양양자 후보가 그 보수층이라도 확실하게 결속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보수층도 결집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보수층만을 결집하는 선거를 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렇게 매달리는 사이에 중도 확장은 지금 쉽지 않아 보인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붙었을 때 결국은 민주당의 어떤 지지세가 높은 경기도 내에서 추미애 후보하고 싸워서 결국은 유의미한 득표를 많이 올리기는 참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 틈새에 이제 개혁신당에서 파고 들어가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구도를 깨기는 역부족이다라고 봅니다. 이 평론가님이 조응천 개혁신당 후보까지 지금 3파전 구도가 됐는데요. 조응천 후보는 지금 완주를 강조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단일화 가능성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추미애 후보는 일찍이 후보로 결정이 되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경기도를 지금 공략을 하고 있고 너무 늦게 참 뒤늦게 지금 양양자 후보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양양자 후보는 완주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지금부터 계속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되는 어떤 상황, 또 민주당에서 온 지금 양양자 후보가 국민의힘의 경기도지사 후보가 됐는데 지금부터 단일화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핵심은 이걸 것 같아요. 조응천 후보가 앞으로 나올 여론조사에서 15%를 최소한 유의미한 10%를 확보하느냐 안 하느냐. 사실 이 개혁신당이 여러 어떤 광역단체 후보를 냈지만 그나마 경기도에 조응천 후보가 가장 인지도가 높은 상황 아닙니까? 네. 근데 이 나중에 보전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지지율을 확보할 수 있느냐. 그렇다면 이제 단일화 협상을 안 하더라도 끝까지 갈 수 있는데 그런 유의미한 그러니까 지금 양자 후보가 나온 이후부터 여론조사에서 10%를 확보하지 못한다면은 단일화에 대한 압박이 더 거세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네. 드네요.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전재수 민주당 후보와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지금 들쑥날쑥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샤이 보수가 얼마나 집결할지 이게 관건이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지난 4년 전에 8회 지방선거 부산 득표율을 보니까 66%를 지금 시장이 얻었고 그다음에 변성환 후보가 32%를 얻었어요. 일단 그때는 좀 원사이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워낙에 국민의힘이라는 당의 어떤 지지율이 15% 내외를 지금 거두다 보니까 그 영향으로 전재수 후보라든지 다른 어떤 지역들에서 민주당이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박형준 후보가 늦게 결정이 됐어요. 여기도 컷오프한다 한다 하면서 기존에 부산에서 합리적인 어떤 지지를 하는 중도층이 거기에 국민의힘에 좀 거리를 좀 뒀거든요. 그런데 일단 결정이 됐고 두 번째가 지금 그 까르띠에와 관련된 그런 이 프레임이 점점 확산되고 있어요. 그게 결정적인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하더라도 지금까지 전재수 후보가 앞서왔던 상황에서 조금씩 박형준 후보가 쫓아가는 어떤 모양새이거든요. 이 모멘텀이 결정적으로 어떤 상황이 지금 벌어질 수 있을 것인가. 박형준 후보가
한두 번의 어떤 정말 새로운 어떤 뭐 공격적인 안을 내놓는다든지 또는 전재수 후보가 또 다른 어떤 네거티브의 결착선을 맞는다든지에 따라서 출렁거릴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격차이거든요. 저는 부산시장 선거도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경지로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재보궐선거가 있는 부산 북갑으로 가보겠습니다. 김평론가님, 하정우 민주당 후보 지금 유권자들 분주히 만나고 있던데요. 폴더 인사를 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부산 북갑 판세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여기도 뭐 들쭉날쭉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여론사 방식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걸 같이 그러니까 유무선을 어떻게 배합하느냐에 예, 따라서 같이 많이 다 다르죠. 섞어놓고 보니까 자꾸 들쭉날쭉해 보이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전화 면접은 전화 면접대로, ARS 자동응답은 자동응답대로 비교를 해보면 대략 추이가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근데 지금 저는 부산만큼은 샤이보스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재명 정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전재수 해수부 장관이 들어서고 해수부 이전 문제라든가 뭐 최근에 이제 HMM 본사 이전 문제까지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까? 네. 이미 지역 발전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굉장히 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실제로 그걸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부산시장이 되면 더 잘하겠지라고 하는 기대감이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원래 내가 보수 지지를 했던 사람이다 아니다 이걸로 구분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요. 또 부산 지역 전반적인 정서나 다른 여론조사 봐도 그렇지만 부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확연하게 민주당에 쏠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그러니까 뭐 대구나 TK나 아니면 경남하고 좀 다르게 샤이보스가 많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북각 같은 경우도 사실 저는 좀 마찬가지라고 봐요. 네. 물론 이제 이전에 전재수 장관이 북갑에서 그 당선이 됐을 때 한 5% 정도 안팎으로 이겨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보수세가 살아있는 지역인 것만은 틀림이 없지만 하정우 AI 미래 수석이었을 때 또 인공지능을 통해서 부산을 좀 더 발전시킨다고 하는 기대감이 전재수 후보하고 같이 일종의 팀플레이를 할 경우에 나타나는 시너지도 있는 상황인데다가 네. 결국 박민식 후보하고 한동훈 후보가 지금 보수가 분열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3자 구도가 될 때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보수 쪽에서 승리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도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그 국민의힘 경선 후보자들 면접 자리에서 한동훈 전 대표와의 후보 단일화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한 전 대표가 장동혁 당권파는 부산 북구갑에서 민주당이 아니라 한동훈하고만 싸우려 한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일단 지금 경선 과정에서 후보들에게 단일화의 어떤 여부를 묻는다는 건 단일화하지 않겠다는 후보를 뽑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고, 근데 단일화라는 건 뭐냐 하면 선거에서 승리하겠다라는 목표 지향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상대당에게 이 지역을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그런 그 정당으로서의 목표 지향점인데, 그 지향점보다 더 중요한 게 한동훈 후보를 지금 견제하거나 한동훈 후보가 지금 그 금배지를 다는 것을 막겠다라는 의지로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단일화 여부는 사실 경선에서 나올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상황을 봐서 나중에 정당이 택하거나 후보가 선택할 어떤 문제이고 정무적 판단이지요. 그런데 그걸 굳이 이영풍 지금 그 후보나 혹은 네. 지금 박민식 후보에게 이걸 되묻는다는 것, 한동훈 후보가 이야기하듯이 모든 선거에서 이기겠다는 목적보다는 친한계나 혹은 한동훈 본인이나 혹은 비주류의 어떤 득세를 전당대회에서 막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게 한동훈 후보의 지금 시각인 것 같습니다. 김성환 평론가님, 대구에서는 김부겸, 추경호 후보 간 설전이 한창입니다. 김부겸 후보가 정치를 잘못했다면서 국민의힘을 비판한 데 대해 추경호 후보는 김부겸 후보는 그럴 말할 자격이 있냐라고 맞받았습니다. 두 후보 간 공방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요, 저는 추경호 후보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대구 시민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참 궁금해요. 그러니까 대구에서 민주당한테 물론 이제 그 김부겸 후보가 한번 국회의원이 된 적이 있겠지만 대구시장은 한 번도 민주당이 이겨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럼 대구시정을 계속 국민의힘이 유지하고 시정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근데 대구는 지금 지역 총생산이 전국에서 제일 하위에 속해요. 네. 그럼 거기에 따르는 책임의식을 가져야지
마치 김부겸 후보가 잘못해가지고 대구가 이렇게 된 것이냐 여론을 호도하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국민의힘은 그동안 못한 부분들을 반성하고 더 잘하겠다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추경호 의원 입장에서는 지금 다선 의원으로 대구에서 그럼 뭐 했느냐는 질문을 안 받겠습니까? 이게 일종의 책임을 돌리려고 하는 여론이거나 아니면은 김부겸 후보에 대한 비호감을 만들기 위한 그런 이제 여론을 만들기 위한 전략인 것 같아 보이는데요. 근데 저는 이거는 잘 안 통할 것 같고요. 네. 저는 민주당이 대구에서 열세인 것만은 틀림없다고 봐요. 김부겸 후보가 아직도 뒤처져 있다고 보거든요. 샤이 보수가 대구만큼은 확실하게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여론사 결과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다만 대구가 지금 그러면은 장동혁 체제를 다시 또 신임하고 보수가 바뀌길 기대한다는 거, 전 그 기대는 안망이라고 보거든요. 그럼 이번 기회에 이제 그 대구하고 경북 통합 문제도 걸려 있기 때문에 차기 총선에 대구시장을 다시 뽑아야 된단 말이에요. 통합시장을. 그 2년 정도 김부겸 후보를 믿고 한 번쯤 맡겨볼 수 없는 것인가? 한번 해볼 수 있지 않나 싶어요. 네. 그렇게 해서 대구에서 변화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다시 보수가 재편하는데 대구가 중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구가 민주당한테 모든 것들을 다 주라는 뜻이 아니고요. 보수가 어떻게든 변화해서 새로운 보수를 만드는 데 있어서 대구가 한 번쯤 선택을 해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이번에 김부겸 후보를 한 번쯤 대구에서 선택해 주는 게 맞지 않나는 생각을 합니다. 이종근 평론가님,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에서 배제된 주호영 의원이 김부겸 후보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자신뿐이었다고 주장하면서 김부겸 후보는 대구를 위해 진심 전력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일단 자신만이 이 대구시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뜻으로 들리고요. 첫 번째 문장에서는 김부겸 후보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자신뿐이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어떤 사람도 이기지 못한다는 뜻이니까 김부겸 후보가 당선될 확률이 크다는 뜻으로 읽혀지고 그 다음에 또 덧붙인 게 전력을 다해달라, 전력을 다하면 이길 수 있다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네, 육선이자 어찌됐든 이 당에 육선까지 한다면 상당히 이 당에서 특혜를 받고 혜택을 받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도움을 받았던 중진 의원 아닙니까? 그런데 경선에서 어쨌든 탈락을 하고 또 컷오프 됐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뭐 항소까지 해서 받은 이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사법 판단까지 받았다면 자신의 당의 후보를 라이벌이었더라도 응원하거나 아니면 지금 침묵하는 것이 그 중진 의원으로서의 어떤 도리 아닐까요? 이 표현이 굳이 여러 가지 불필요한 해석을 낳게끔 하는 것, 그것 자체는 중진 의원이 할 그런 정치적 행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충남 공주 부여 청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공천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서 탈당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윤리위가 정 전 실장의 복당 신청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려다가 회의를 돌연 취소했는데요. 어떤 배경일까요? 일단 지금 김태형 지사의 그러니까 후보의 이 발언이 그 단순히 충남지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맨 처음에 하셨던 어떤 질문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함께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복당하고 전부 다 이번에 후보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전체적인 어떤 그런 지형의 비판에서 이번 전진석 후보가 된다면 그 완전히 활용점정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판단이 선 것 같아요. 여론 분명히 인식한 것 같고 박덕흠 이번 공관위원장이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이 여론에 역행하는 어떤 결정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후퇴를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끝까지 밀어붙일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진 않아요. 네. 어찌됐든 일단 사돈이라는 어떤 관계를 떠나서라도 지금 정진석 후보를 만약에 배제시키려고 했다면 진즉에 결정을 했어야 됐는데 이렇게 미정미정 거리고 여론의 어떤 눈치를 보는 행위, 이것이 과연 정진석 후보를 마지막까지 내칠 수 있을까? 끝까지 봐야 되는 어떤 상황입니다. 김평론가님, 그 땡땡땡은 말하지 말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평택 의뢰 추미할만 김영남 전 의원과 만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단일화를 입에 담지 말라 이런 뭐 주문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진보 진영에서는 김 전 의원을 포함해서 조국 혁신당 대표 또 김재현 진보당 상임 대표가 뛰고 있잖아요. 단일화 문제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은 뭐 단일화를 언급할 때가 아니다 이런 의미에 좀 더 가까운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네. 근데 선거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사전 투표가 5월 29일부터 이틀 동안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한 3주 남짓한 시간이 아직까지는 있어요. 네. 근데 원래 그 지역에서 계속 털을 잡고 있었던 정치인들이 아니라 조국 후보든 김영란 후보든 마찬가지로 이번 기회에 가가지고 새롭게 이제 도전을 한 거, 도전장을 내민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여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전 좀 지켜볼 거라고 보고요. 무엇보다도 그 지역에서 삼선을 했던 유이동 전 의원이 국민의 후보로 나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지율을 한번 좀 비교하는 작업들을 전 할 거라고 보고요. 네. 그렇게 하는 가운데 진보당과의 어떤 당대당 지도부 차원에 있어서의 단일화 문제 그리고 혁신당하고 민주당과의 어떤 단일화 문제 이런 것들을 선택할지 아닐지 그때 가서 사실은 좀 결정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출발선상에 있는 후보들한테 일단 두 명 중에 한 명만 뛸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뛸 의욕도 안 생기고 지역 여론도 별로 좋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한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두 말씀 감사합니다. 네.